안녕하십니까. 친절한 물리의 친절한 현석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자기하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리인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실은 그 가우스 법칙의 근본이 되는 스톡스 정리를 한번 확실하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가우스 법칙 자체에 대해서 뭐 큰 불만이 없는 친구라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전자기하학의 방정식 가우스 법칙이 우리가 보통 적분형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적분형 방정식이 어째서 나중에 미분형 맥스웰 방정식꼴로 바뀌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다면 오늘 수업이 상당히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아이디어는 물리학에서 상당히 대단히 재밌는 아이디어고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전자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 곳곳에서도 사실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열전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한다면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전자기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스톡스 정리죠. 이 스톡스 정리라고 하는 게 되게 상식에 기반한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되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법칙입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당연해 보이냐? 수학적인 폼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게 당연히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하도록, 그걸 좀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박스가 있습니다. 대단히 수상쩍게 생긴 박스예요. 뭔가 물음표라고 막 써져 있고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자, 그런데 이 박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박스에서요, 지금 피가 흘러나와요. 이렇게 박스에서 이렇게 피가 사방으로 흥건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박스 안에 뭔가 범죄의 현장이 들어있다. 뭔가 사람의 시체라든가 동물의 사체라든가 뭔가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것도 상처받은, 그래서 그 내부에서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상상을 해냅니다. 이 박스를 열어보지도 않았지만 박스 바깥에, 박스 면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바로 이 핏줄기들만을 보고 여러분들은 박스 내부에 무엇인가가 있다, 이 핏줄기를 흐르게 한 어떤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사람의 시체인지 동물의 시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동물일 것이고 시체일 것이다, 다친 애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한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스톡스 정리의 스톡스 정리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여러분들이 지금 관찰한 건 어떤 박스로 표현된 폐곡면이죠. 이 폐곡면을 경계로 해서 어떤 흐름들이 있다면 이 흐름을 만들어준 원천, 그 원천을 우리가 소스라고 합니다. 소스. 원천이 이 경계면 내부에, 이 폐곡면 내부에, 이 박스 내부에 그 원천이 들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법칙이에요. 어때요? 상당히 합리적인 법칙이 아닌가요? 자, 한번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는 이 안에 시체가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세히 봤더니요, 여기 나무가 있었고 나무 위에 동물의 사체가 있어. 그래, 동물의 사체에서 핏줄기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던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아래에 놓여있던 이 박스에 핏줄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다시 또 흘러나왔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안에 사실 아까랑은 다르죠. 아까는 이 안에 동물 시체가 있을 것이다 상상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 위에서 이 상자를 향해서 유입되는 핏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핏줄기들은 어쩌면 외부에서, 바깥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핏줄기들이 이 박스를 통해서 다시 흘러나오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쌤이 여기서 있다라고 표현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직 꼼꼼하기 때문에 의심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핏줄기 양이랑 이렇게 나오고 있는 핏줄기 양이랑 비교해 보니까 뭔가 나오고 있는 양이 훨씬 많은데 이 안에 또 다른 동물 사체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히 합리적으로 어떠한 경계면을
어떤 회곡면의 경계면을 테두리로 해서 그 테두리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관찰하고 박스 내부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 흐름을 만들어낸 무엇인가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상식적이면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말해두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계산을 해봐야겠죠. 이 박스 내부에서 이 박스 내부에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뭐 마법의 수도꼭지라고 해도 좋고요, 혹은 뭐 여기에 뭐 어떤 시공간에 일그러짐이 생겨서 여기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이 수도꼭지에서 콸콸콸 나오는 물이 어떤 한 점으로 곧바로 텔레포트해서 여기서 콸콸콸콸 나오고 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물의 소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비밀스러운 박스라서 내부가 보이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박스 면을 경계로 해서 물들이 V1이라는 속도로 이쪽 면으로 나오고요, 이쪽 면에서는 V2라고 하는 속도로 나와요. 이쪽 면에서는 V3라고 하는 속도, 이쪽 면에서는 V4, 이 면에서는 V5, 뒷면에서는 V6라고 하는 속도로 물이 계속해서 콸콸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 어떤 델타 t초 동안, 이제 검은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계속했더니 좀 그렇네. 자, 델타 t초 동안 이 박스 경계면을 통해서 나온 물의 양은 얼마일까요? 델타 t초 동안 나온 물의 양 한번 구해볼까요? 이 우리가 델타 V라고 우리가 쓸 수 있을 텐데, 이 델타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각각의 면적을 A1, A2, A3 뭐 이런 형태로 잡아가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델타 t초 동안 이 A1이라고 하는 면을 통해서 속도 V1으로 델타 t초 동안 나왔으니까 이렇죠? A1, V1, 델타 t. 그럼 2번 면에서는요? A2, V2, 델타 t. 그럼 A3, V3, 델타 t, A4, V4, 델타 t 이렇게 다 더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더합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전부 합산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 VK, 델타 T라고 쓰면은 이게 바로 뭐다? 델타 T초 동안 이 경계면을 통해서 흘러나온 물의 총량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델타 V를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직육면체형 박스로 두고 이렇게 쉽게 계산했지만, 사실 여기서 이 조그만한, 매우 조그만한 면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양을 계산하고 옆에 있는 대단히 조그만 면적해서 다 계산하고 그걸 다 더해도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마치 어떻게 쓰냐? 인테그랄 기호로 써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각각에서 나오고 있는 게 V라고 하는 벡터다. 그리고 V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이 면적 벡터가 되겠죠. 면적 벡터의 방향은 면적의 수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잡습니다. 따라서 V 도트 미소 면적소 dA 그리고 델타 t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델타 V를. 자, 이 계산은 지금 무엇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냐면 경계면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경계면에 대해서, 이 내부에는 관심이 없죠. 이 경계면 내부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서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계면을 통해서 봤을 때, 경계면을 통해서 델타 t초 동안 나온 물의 총량 델타 V는 각각의 어떤 한 점에서의 물의 속도와 그 점에서의 면적소 서로 내적하고 인테그랄 씌워서 적분한 총량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계면을 토대로 우리가 나오고 있는 총량을 봤는데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요, 이 박스를 잘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주 잘게 자르고 그 잘게 자른 박스 하나하나의 부피마다 물의 양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지를 체크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잠깐 지우고 그림을 지우고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썼던 것만 까먹기 전에 다시 쓰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뭐다?
경계면을 기준으로 측정한 거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이 사각형을 한번 나눠봐요. 이렇게 칼질을 합시다. 두부 자르듯 칼질을 합시다.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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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자, 이렇게 뭐 지금 뭐 333으로 이렇게 쪼개기만 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잘게 쪼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잘게 계속해서 쪼개 나갔을 때, 그러면 여기 이 전체적인 이 직육면체 박스는 아주 조그만한 박스들의 총합이 되겠죠. 근데 엄청나게 잘게 잘랐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엄청나게 잘게 자를 때 우리가 이 미소 길이, 이 한 변의 길이가 미소 길이가 되겠죠. 이게 x축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를 dx, 이 길이를 dy, 이 길이를 우리가 dz라고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싶냐면, 어떤 한 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v 뭐 x라고 할까요? 자, vx라고 지금 x축 방향으로 물줄기가 흘러서 들어옵니다. 물줄기의 속력 vx라는 속력이 나와요. 들어옵니다. 근데 이 박스 경계면을 다른 쪽 반대편에서 vx에서 약간 속도가 변해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약간 속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건, 들어온 건 vx인데 나간 건 델타 vx니까 이거 무슨 말이죠? 이 내부에서 델타 vx만큼 더 얻은 거죠. 다시 한번, 이거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vx라고 하는 속력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나갈 때 vx 플러스 델타 vx라고 해서 x축으로 아주 약간 늘었어요. 이 델타 vx를 우리가 dvx라고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미소량이니까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dvx.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해석이 어떻게 된다? 이 박스 내부에서 물줄기가 dvx만큼 속도가 는 거죠. 따라서 이 dvx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공급해주는 녀석은 누굽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땐 vx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이 박스 내부의 어떤 박스 내부의 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저기 y축 방향으로 들어온 놈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vy로 들어와서 vy 플러스 dvy, 그래서 vy에 아주 조금 해서 이렇게 변했다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박스 내부에 dvy만큼의 어떤 추가적인 변화량, 내부량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이번에 z방향으로 vz로 들어왔는데 vz 플러스 dvz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박스 내부에 dvz만큼의 관여된 어떤 양이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면적 곱해주고 시간 곱해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박스를 통해서 나간 물의 총량이거든요. 유입됐고 나갔고 물의 총량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이 인풋과 vx 그리고 vy, vz와 그리고 아웃풋 vx 플러스 dvx, vy 플러스 dvy, vz 플러스 dvz, 여기다 각각 면적 곱하고 델타 t 시간을 곱해주는 양이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내부에 물의 흐름을 더 만들어주는 어떤 추가적인 소스가 이 안에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총량은 얼마인데요? 그 양은 얼마죠? 우리가 dv라고 쓸 수 있을 텐데, 아주 뭐 극소량일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면적 곱하기 vx 플러스 dvx 빼기 vx의 델타 t. 자, y축 방향으로는요, vy 플러스 dvy에서 vy 뺀 거에다가 이 면적 곱해주면 y축 방향으로 통해서 이 박스 내부에서 추가적으로 얻은 물의 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x, y, z축에 대해서 다 쓰면 이렇게 되겠죠. dvx에다가 자, 면적 잘 보세요. dy, dz, dy, dz를 곱해야겠지. dy, dz. 자, 그 다음요. dvy에는 어떻게 되죠? vy니까 요 면적이죠. dx, dy. 그 다음 dvz는요, 면적이 dx와 dy니까 dx, dy.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 여기다가 델타 t까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번 이 식을 한번 보다가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dv는 dx, dy, dz, 자 델타 t는 일단 앞으로 빼두시고요. dx, dy, dz로 한번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어떻게 써지냐면 dx, dvx 플러스 이쪽 항은요 dvy, dy 그 다음 이 항은요 dvz, dz. 잠깐만, 이거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dx, dy, dz는 뭐예요? 이게 이 잘게 쪼갰던 이 사각형의 하나죠. 이 직육면체, 정육면체, 직육면체 중 하나가 될 테니까 이 직육면체 미소 부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값은 뭐예요? 이게 엄청나게 작은 상자라고 하는 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작은 상자라서 사실 이 상자 사이즈가 거의 점으로 보일 수준으로, 거의 점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물의 흐름이 이렇게 어떤 한 v 벡터가 있다면 그 v 벡터 중에 x축 방향, y 방향, z 방향 이렇게 쪼갠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 vx, vy, vz를 각각 x, y, z로 미분한 거니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까지 배웠던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연산자가 뭐죠? 델 연산자, 거기에다가 이 점에서 이 박스 한 점을 지나는 물의 유속, 속도 벡터를 내적해 주는 거죠. 내적. 자, 이 값 뭐라고 쓰는 값이에요? 델 속도의 내적. 이걸 보고 우리가 벡터의 발산,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dx, dy, dz니까 d 미소 부피 면적, d 토크다, d 타우라고 이렇게 써볼까? 자, 그럼 이제 무엇을 알았냐면 이 잘게 쪼갠 박스 중에 딱 한 칸에 대해서 내부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되고 나간 그거 빼고 이 내부에 들어있는 알짜 물의 양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봤단 말이죠. 그게 바로 dv예요, dv. 그렇다면 이 박스 전체에 들어있는 물의 총량은 어떻게 계산하죠? v는 인테그랄 dv일 것이고, 그건 뭐죠? 인테그랄 각각의 면에서 나오는 속도 벡터의 발산장에다가 부피 적분을 합니다. 거기에 델타 t가 있어요. 자, 이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뭐랑 같을까요? 이게 바로 뭐다? 이 박스 내부에 들어있는 물의 총량이 될 것이고, 이 박스 내부에 들어있는 물의 총량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이 그대로 바깥으로 흘러나와요. 따라서 어떤 한 경계를 따라서 소스에서 철철철 흘러넘치는 물의 양과 어때야 된다? 이 둘은 서로 같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이 같습니다. 놀랍게도. 자, 그러면 두 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자. 인테그랄 v 도트 da는 인테그랄 v의 발산을 부피 적분한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스톡스 정리라고 합니다. 스톡스 정리. 자, 그래서 스톡스 정리를 보면요, 재밌어요. v 도트 da잖아요. 속도 벡터를 가지고 면적분한 값입니다. 근데 이건요, 속도 벡터의 발산이라고 하는 값으로 주어진 값인데 그걸 다시 뭐였죠? 부피로 적분했잖아. 그래서 2차원과 3차원을 이어주는 하나의 고리가 됩니다. 자, 이 고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자기학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가우스 법칙은요, 다음과 같아요. 인테그랄 e 도트 da는 입실론 제로분의 qen시다. 즉, 이런 하나의 경계면, 이렇게 가우스 패곡면이 있을 때 이 패곡면을 경계로 전기장 E라고 하는 놈의 필드가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 패곡면에 대한 면적분 값이 입실론 제곱분의 QENC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값 한번 잘 봐요. 이거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스톡스 정리에 의하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죠? 우리는 아까 이 전기장 벡터가 속도 벡터 V였잖아. 근데 그 속도 벡터가 이번엔 전기장 벡터 E 벡터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기장의
발산은 전기장의 발산에 바로 뭐를 하자? 부피 적분을 하자. 자, 근데요, 재밌습니다. 이 말의 의미인즉슨 그냥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건데, 다시 한번 이제 그럼 요식을 한번 볼게요. 요식은 이 QNC라고 하는 게 이 폐곡면 내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량의 총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의 총량입니다. 그 총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전하 밀도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전하 밀도 로우라고 하고요. 전하 밀도에 대해서 우리가 부피 적분을 할 수 있다면 이 둘은 어떨 것이다? 그렇죠. 입실론 제로분의 1은 뭐 상수니까 버린다면 뭐예요? 이게 부피 전하 밀도입니다. 부피 전하 밀도로 부피로 적분했더니 뭐가 나온다? 그 부피 내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 QENC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씩은 또다시 같은 식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 같아진 식 한번 보세요. 두 개를 봤더니 둘 다 부피 적분을 하는 식입니다. 근데 부피 적분인데 그 결과가 같아요. 그러려면 이 내부에 있는 피적분 함수는 어때야 될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과가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미분형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미분형 가우스 법칙. 그래서 전기장의 발산은 입실론 제로분의 로다. 사실 이건 다음과 같아요. 전하밀도 로가 있으니까 어떤 경계면에 전기장의 발산이 있어요. 즉 F는 MA식으로 해석한다면 로가 원인이에요. 로가 원인이라서 그 주변 공간에 전기장 E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장 E가 있는 공간을 추적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전하밀도 로우를 발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둘은 똑같은 해석의 결과입니다. 한 놈은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아까 핏줄기 얘기를 했죠. 이 박스에서 핏줄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박스 내부에 무엇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나, 박스 내부에서 지금 피가 흐르는 핏줄기가 있어서 박스 바깥으로 핏줄기가 이만큼 나오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말하든 그거는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이렇게 적분형으로 쓸 수도 있고 미분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똑같은 법칙을 적분형으로도 쓰고 아니면 미분형으로도 쓰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단히 타당한 질문인데, 미분형이 훨씬 좋습니다. 이 이론의 구조상 무조건 이 미분형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싶은 결과물은요, 전기장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물리적 팩터는 전기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전기장 팩터는 물리량은 전기장 팩터인데, 문제는 이 적분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적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은 상당히 어려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적분형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전기장 E를 구하려면 어때야 되냐? 이 가우스 폐곡면을 대단히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알짜 전하 Q가 한 포인트에 있다면 Q 주위로 완벽한 구형의 가우스면, 이 폐곡면을 하나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점에서부터 이 각 면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각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뭐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전부 다 같을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이 적분은 전기장 E 값이 단순 상수항이 돼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E dA는 입실론 제로분의 Q. 그래서 뭐예요 이거? 9의 표면적을 구하시오가 되니까 2 4파이 R제곱은 입실론 제로분의 Q. 따라서 전기장 E의 사이즈는 얼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제곱분의 Q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러한 풀이 방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우스 폐곡면을 내가 대칭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박스처럼 가우스 폐곡면을 잡았다면 이러한 계산은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왜? 이 폐곡면 박스 각 점에서 전기장의 사이즈와 방향이 전부 다 다를 테니까 이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대칭적인 가우스 폐곡면을 잡을 수 있다면 이 적분형 가우스 법칙으로 전자계약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적분 안에 전기장이 포함된 식이 아니라 이 전기장이 바로 어떤 변수 하나로서 미분의 꼴로 작성된 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구하는 과정이 쉽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산의 양이라든가 난이도를 그냥 그걸 별로 상관없다면 어쨌든 이 방법으로는 우리가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까지는 뭐 지금 저기 뭐 AP 일반 물리 하니까 한 일반 물리학 수준까지는 이 적분형 가우스 법칙을 많이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고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이런 미분형 방정식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스톡스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스톡스 정리를 이용해서 적분형 가우스 법칙을 미분형 가우스 법칙으로 바꾸는 방법도 한번 다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